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지헌절 이전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 상임위 배분과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난제들이 남아있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뒤 처음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대표. 40일 넘게 공전 중인 원구성 협상을 위한 자리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다만 오는 일요일인 재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국민들 기대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 이에 따라 여야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상임위 배분 문제는 원내수석들이 협의하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위 구성 문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협의한 뒤 일괄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사개특위에 참여하라고 거듭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 마무리에 동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국회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과거 얘기하는 바람, 과거의 사개특위 참여 문제,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먼저 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를 우선 구성하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재헌절까지로 협상 시한을 못 받긴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진통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기자단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하루 만에 사실상 재개됐습니다. 여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를 한 반면 야당은 오락가락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방침에도 기자들 30여 명이 모여 기다렸습니다. 집무실로 향하던 윤 대통령은 이런 모습에 걸음을 멈추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고. 한겨문 하고 들어왔다고. 코로나 대유행이 되고 있는데 방역 크게.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 평소와 달리 10m가량 떨어져 사실상 약식 회견이 재개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기자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잠정 중단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른 방역 대책에 대한 질문에 내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발표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다시 시작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때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설령 리스크가 있고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니냐고 했던 민주당은 하루 만에 방침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락가락 안 하시면 혼란이 좀 덜 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저렇게 한다고 그랬다니까.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자단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가까이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40분가량 업무 보고를 받고 규제 혁파와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 등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한 성장 지향 전략 구축을 주문한 데 이어 반도체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산자부는 에너지 부문 혁신과 관련해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신한울 3, 4호기는 2024년까지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도쿄의 한 사찰에서 가족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유족 위로 행사에는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진 지 닷새째.
오늘 도쿄의 한 사찰에서 거행된 장례식은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상주를 맡는 가족장으로 열렸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된 밤샘 유족 위로 행사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아소 부총재, 스가 전 총리 등 과거 아베 내각 인사를 비롯해 정재계 인사 2,500명이 다녀갔고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도 조문을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미일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옐런 장관과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도 조문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직원을 보내 허나 분양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사찰 한편에 마련된 헌화대를 찾아 조문하고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대 총리 중 4번째로 아베 전 총리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功績をはじめ、多年にわたる経歴功績に鑑みたものであります。特に日米関係を基軸とした外交や経済、安全保障政策に力を尽くした功績。 오늘 장례식이 끝난 뒤 아베 전 총리를 태운 운구차는 일본 자민당사와 국회, 총리 관저 등을 돌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만 명을 넘어서면서 62일 만에 최다로 집계됐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8주 만에 중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사례도 누적 7만 건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이 같은 재감염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36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4만 3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4명, 사망자는 7명입니다. 꾸준히 감소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단위로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월 첫째 주 기준 1.4로 분석됐습니다. 5주 연속 증가했고 특히 6월 다섯째 주에 1.05 이후 한 주 만에 급증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역시 8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는 7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초 확진된 날로부터 45일 이후에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또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면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3번 감염된 사례도 98명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을 회피하는 BA.5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재감염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은 23.7%, 해외 유입의 경우 70%에 이릅니다. BA.5는 기존의 BA.2에 비해서 전파력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면역 회피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재감염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재 60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적용 중인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낮춰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보다 7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가진단 확진자 등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0일 기준 미국의 7일간 신규 확진자가 10만 7,5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5% 늘어났다고 집계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3만 7,400여 명으로 2주 사이 18%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2달째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지만 입원 환자는 2달 전에 비해 약 47%가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가 7월 첫째 주 미국의 실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하는 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용 자가검사 장비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he honor system, if you test positive, you don't show up, and so that's not showing up in the data. So there's certainly more out there. 또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져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총 검사 건수 가운데 양성 판정 비율은 17.9%로 팬데믹 기간을 통틀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성 판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 29.2%, 그 다음이 팬데믹 초기로 21.1%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회피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우세종으로 떠올랐습니다. CNN은 공식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적게 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서쪽에서 하얀 구름대가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저기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북으로 폭이 좁은 장마전선이 지나며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도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밤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12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지역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특징입니다. 배수시설 등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는 목요일인 모레 아침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무더위가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광역버스 초과 승차와 입석 인원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57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모두 266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자가용 유지 부담이 커진 데다 거리두기 완화에 광역버스 초과 승차와 입석 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국토부는 경기도, 인천시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광역버스 14개 노선에는 전세 시외버스 28대를 당장 다음 주부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개 노선에는 대용량 2층 전기버스 26대를 10월까지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로 감축 운행 중이던 32개 노선의 운행은 신속히 정상화해 10월까지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189회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광역 급행버스 11개 노선은 준공영제로 전환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49차례 확대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시와 수원시 등 수도권 남부 지역 25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가 141차례 늘어 모두 514차례로 확대됩니다. 또 인천의 15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는 274차례로 늘어납니다. 광역버스 운행 시간이 길어 승객 불편이 큰 고양시와 파주시, 남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의 운행 횟수는 289차례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입석 대책 상황반을 구성해 광역버스 입석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운수업체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긴축 움직임 속에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 9,081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금융 매환시장 동향을 보면 6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3,030억 1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이는 6월 말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보면 약 3조 9,081억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민간 자금 중심으로 22억 3천만 달러 순유입됐는데 채권 투자 자금 순유입은 18개월째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119 신고가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지난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온열 질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청 집계 결과 최근 50여일 동안 온열 질환 신고 출동 건수는 모두 50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9건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 실제로 병원 이송으로 이어진 온열 질환자는 451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19명보다 4배로 증가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열경련 79명, 열사병 78명, 열실신이 6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6명으로 지난해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등 일부 지역에 6월 열대야가 시작된 이후 습도가 높은 찜통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폭염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공사나 논밭 작업을 피하고 홀로 작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선 폭염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세심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소방청은 폭염 시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이나 외출을 할 경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잦은 휴식 등 폭염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 때 추진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에 1,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자 선정 논란과 수익률 문제로 제주판 대장동이라고 불린 이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도시공원에 1,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이 사업은 2017년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민간 특례 개발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추진됐고 공모를 거쳐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인 2016년 제주시가 절반 규모인 600여 가구의 아파트 조성도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확정 수익률을 8.91%로 명시하면서 제주판 대장동 논란이 불거져 원 장관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 수익을 다 몰아주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결국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지만 특혜 논란과 의혹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따져보자는 겁니다. 오등봉 공원 사업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말끔히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감사원은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러시아와 러시아의 역외 영토 사이에 위치한 유럽연합 회원국 리투아니아가 한 달 전부터 일부 화물의 운송을 막아왔는데요.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에도 이 제한 조처를 확대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부동항 거점 칼리닝그라드.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의 역외 영토입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는 폴란드에 둘러싸여 러시아 본토까지 육로로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칼리닝그라드행 화물의 주요 운송로였던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라며 수송 금지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오전부터 목재와 알코올성 산업용 화학재 등을 추가한 겁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달 18일부터 건설자재와 금속 등 자국을 거쳐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화물 50%가량의 운송을 막아왔습니다. Конечно, боязно, потому что неизвестно, как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отреагирует на это,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ак на отв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реагируют власти Литвы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러시아는 벨라루스와의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현지 시각 1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칼리닝그라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리투아니아의 조치에 대해 두 나라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공동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리투아니아와 EU를 향해 화물 운송이 재개되지 않으면 이미 준비가 완료된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가상인간이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권 침해와 딥페이크 범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홍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를 위한 이송에 들어갔습니다. 다누리는 오늘 오전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충격이 흡수되도록 제작된 특수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지금 보신 이 화면, KBS 기자의 모습과 목소리를 토대로 AI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프로젝트 영상입니다. 언론계에서는 이미 이런 가상 앵커가 뉴스나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송혜 선생님이 한 광고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알고 보니 고인의 생전 육성과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 영상이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런 AI 기술이 생활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전문 댄서 못지않습니다. 동작마다 표정도 다채롭게 바뀌는데요. 사람 같은 이 모델, 3차원 그래픽으로 탄생한 가상인간 로지입니다. 그래픽이 워낙 감쪽 같아서 광고를 여러 번 접한 사람들도 로지가 가상인간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놀랐다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인공지능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이 딥페이크. 몇 주 만에 새로운 인물을 손쉽게 탄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탄생시킨 가상인간을 광고 모델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가상인간 김래아를 세계 가전전시회의 연설자로 등장시켜 눈길을 끌었고요. 한 패션 플랫폼은 홍보 모델인 배우 유아인과 닮은 꼴 가상인간 무아인을 공개하며 광고와 매장 전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로 나서거나 드라마의 배우로 데뷔하는 등 전방위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각광받으면서 올해 전 세계 가상 모델 시장 규모는 2019년 9조 원에서 2배가량 늘어난 17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모델보다 가상인간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도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요. 제작 단가도 크게 높지 않아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참신하고 신비로운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논란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단순 참고용인 줄 알고 촬영에 임했는데 내 얼굴과 표정까지 똑 닮은 가상인간이 만들어졌다. 끔찍하다는 진짜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금융이나 경제에 관련된 그런 유튜버 채널을 하나 만들고 가상의 얼굴을 썼는데 이게 분간이 안 된단 말이죠. 실제 사람인지 가상 얼굴인지 고급 정보들을 주면서 대중을 현혹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한다. 막판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잠적을 한다. 네. 근데 알고 보니 추적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가상 얼굴이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로맨스 스캠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일 수 있고요. 가상인간으로 인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기술 발전과 더불어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오늘 제주 해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8분 제주 서귀포시 부근 동쪽으로 103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 해역에서는 오늘 0시 41분 규모 2.1의 지진을 시작으로 3분 뒤에는 규모 2.2의 지진이, 이후 오전 9시 56분과 10시 9분에는 각각 규모 2.3과 2.7의 지진이 감지되는 등 오늘 하루에만 5차례의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진앙지는 모두 같은 해역으로 지진 규모가 작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해 2거래일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고 전일 대비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51포인트 내린 2317.76에 코스닥은 16.26포인트 밀린 750.7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물가 상승 우려,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코스피 역시 약세로 출발했고 금융투자와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이 2천억 넘게 매도하며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하락해 1% 이상 밀린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포스코홀딩스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LNF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의 낙폭도 깊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대표적인 경기 재개 관련주인 항공 여행주가 장중 잇따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20전 오른 1,312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충청 이남 지방은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강원 영동도 가끔 비가 올 텐데요. 내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와서 내일 새벽 중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낮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이면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양도 많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지역은 30에서 100mm, 경남과 동해안, 제주는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서 지하차도나 저지대가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반면에 전남과 제주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